1952년 경기도 동두천. 에티오피아에서 온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빵을 건네고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선행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한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로부터 70년 후,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질 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전쟁 속에서 맺어진 특별한 인연과 70년 만의 재회를 담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개처럼 드리운 잿빛 하늘이 동두천을 짓누르고 있었다. 1953년 2월 판문점에서는 정전 협상이 한창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현재형이었다. 거리마다 폐허가 된 건물들은 검게 그을린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서 있었고 총성이 멎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공기 속에는 화약 냄새와 죽음의 잔향이 묻어났다. 10살 민수의 작은 손가락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떼를 따라갔다. 그의 손가락은 흙을 허망하게 파헤쳤지만 나오는 것은 모난 돌멩이뿐이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구하지 못해 민수의 위장은 자기 자신을 삼키려는 듯 쓰라린 아픔을 내뿜었다. 공허한 뱃속에서 울리는 울음소리는 이제 귀에 익숙해져 더 이상 민수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흐릿해져만 갔다. 한때 북적였던 거리는 이제 깨진 유리 조각과 뒤틀린 철근만이 잔해처럼 늘어서 있었다. 불에 탄 좌판 위로 날카로운 철 조각들이 위험하게 솟아 있었고 깨진 항아리 파편과 부서진 벽돌 더미가 발길을 막아섰다. 국밥집이었던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솥이 엎어져 있고 주방이 있던 구석에는 까맣게 타버린 벽만이 침묵하고 있었다. 민수는 힘없는 손길로 쓰레기통을 뒤적였다. 어제 저녁 바로 이곳에서 버려진 고구마 한 조각을 찾아 허기를 달랬던 기억이 그를 이끌었다.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무언가를 찾아 헤맸지만 만져지는 것은 이미 썩어버린 음식 찌꺼기뿐이었다. 실망감에 주저앉으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칼날 같은 목소리가 그의 등골을 타고 내려왔다. 야, 꼬맹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몸은 얼어붙었다. 숨소리마저 멈춘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거친 목소리의 주인은 최중사였다. 34의 나이 그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다. 헐렁한 군복에 담배를 질겅거리며 서 있는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짙은 군화발로 바닥을 툭툭 차며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공허한 골목에 웅웅 울렸다. 이 동네 꼬마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군. 민수는 본능적으로 쓰레기통 뒤로 몸을 숨겼지만 그것은 10살 아이의 소용없는 저항이었다. 최중사는 한 발을 바닥에 턱 올려놓고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수의 작은 몸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거기서 뭐 찾고 있었냐? 먹을 거라도 있나? 민수의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대답을 삼키고 말았다. 아이 참, 고아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말이야. 최중사는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숨결에서는 담배 연기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묻어났다. 걷어줄 사람 없다. 얼른 알아서 살 길 찾아라. 그는 민수의 손에 들린 작은 빵 조각을 낚아챘다. 손가락 사이로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어디서 훔쳤냐? 이거? 민수는 필사적으로 빵 조각을 움켜쥐려 했지만
최 중사는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의 작은 손목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살고 싶으면 스스로 살아남아. 여긴 전쟁터야. 그 순간 거친 발걸음 소리가 돌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그만하세요. 낯설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렸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한 군인이 서 있었다. 그의 군복은 짙은 황토색이었고 헬멧 아래로 드러난 피부는 깊은 어둠을 담은 색깔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소총이 들려 있었지만 위협보다는 의지를 담은 듯한 단단한 눈매가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그의 헬멧을 스치고 지나갔고 목에 걸린 인식표가 희미한 햇빛에 반사되어 빛났다. 이 아이, 보호해야 합니다. 최 중사가 코웃음을 치며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에티오피아 군인인가? 내가 뭔데 참견이야? 군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억양이 묻어났지만 의지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류부대, 제1대대. 그는 다니엘, 20살의 에티오피아군 2등병이었다.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전선을 오가는 그는 미군과의 협력 과정에서 영어를 익혔고 한국군과 생활하면서 어설픈 한국어도 배웠다. 문장은 매끄럽지 않고 발음은 어눌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떤 언어보다 강렬하게 의사를 전달했다. 아이, 힘들어요. 그래도 살아야. 그는 최 중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아이들 미래입니다. 최 중사는 비웃음을 띠며 다니엘을 어깨로 밀쳐버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났다. 넌 곧 떠날 놈이잖아. 한국 전쟁이 끝나면 이 아이들 신경이나 쓰겠어? 다니엘은 쓰러질 듯 휘청거렸지만 곧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떠나도 아이들은 여기 삽니다. 잠시 정적이 골목을 채웠다. 차가운 바람이 세 사람 사이로 몰아쳤고 멀리서 흔들리던 지붕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 중사는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맘대로 해라. 하지만 난 책임 못 져. 그가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를 남기며 걸어가자 민수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다니엘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 익숙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은 무릎을 굽혀 민수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작은 군용 비상식량을 내밀었다. 갈색의 딱딱한 건빵과 함께 작은 초콜릿 조각이 그의 커다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배고프지? 민수는 망설였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친절을 믿어선 안 된다고 배워왔다. 전쟁은 그에게 불신을 가르쳤고 생존은 혼자만의 몫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허기진 배가 이성을 앞질러 작은 손을 뻗어 건빵을 받아들었다. 다니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민수의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가며 따스한 온기를 전했다. 내 동생 같아. 나는 그냥 둘 수 없어.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다니엘의 눈빛에는 봄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몰아쳤다. 동두천 인근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캠프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1953년 초 전쟁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는 철수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다녔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그러나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서는 조용히 하나의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황토색 천막 안 어둑한 등불 아래 몇몇 병사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각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조용한 대화가 천막 안을 채웠다. 보아 고아원. 이름 괜찮지 않나? 한 병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보아. 한국어로 무슨 뜻이지? 또 다른 병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보물 같은 아이들이 모인 곳. 말을 마친 병사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와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병사들은 각자 손에 든 봉투를 천천히 중앙에 내려놓았다. 봉투 속에는 몇 개의 지폐와 동전이 담겨 있었다. 쉽게 모인 돈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한 달간 받은 월급이었다. 적은 액수였지만 그들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을 아껴서라도 이곳의 아이들에게 작은 집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연대의 표현이었다. 캠프 입구 근처 부서진 담장 뒤에서 한 아이가 병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10살 민수는 여전히 다니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뢰는 그에게 위험한 감정이었다. 도와주겠다던 사람들은 언제나 결국 떠났다. 그의 부모도 형도 함께 있던 친구들도 모두 그를 두고 떠났다. 그러니 저 낯선 군인도 결국엔 떠날 것이었다. 다니엘은 그 명백한 사실을, 전쟁이 그에게 가르쳐준 냉혹한 진실을 모르는 걸까? 민수야.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다니엘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기 빵 있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미 몇 번이나 이런 순간이 있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찾아와 음식을 건넸고 민수가 거부하면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나타났다. 민수는 여전히 다니엘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날카롭게 조여오는 배고픔이 모든 경계와 의심을 이겨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빵을 움켜쥐었다. 따뜻한 빵 껍질이 그의 차가운 손가락에 닿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문은 진심이었다. 다니엘은 가만히 웃었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피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어. 전쟁? 민수의 눈이 약간 커졌다. 그래. 오래전이지만 우리는 싸웠고 살아남았어. 다니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빵을 꼭 쥔 채 멍하니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아원? 그런다고 뭐가 바뀌는데? 거친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다. 최 중사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34세 그는 전쟁으로 굳어진 표정으로 천천히 다가와 팔짱을 끼고 다니엘을 노려보았다. 내 나라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 기억도 안 날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쓴 현실이 묻어났다. 다니엘의 손이 움찔했다. 날카로운 말에 순간 흔들린 듯 했으나 곧 그의 표정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이들, 우리의 책임입니다. 최 중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차갑게 허공을 울렸다.
책임? 너희는 결국 떠날 거야.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 사정 챙기기도 바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소가 묻어났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해. 다니엘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단호한 태도 앞에 최 중사의 냉소마저 잠시 주춤한 듯했다. 최 중사는 혀를 차며 뒤돌아섰다. 떠나며 그는 어깨 너머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며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몇 주가 지나고 동두천의 작은 마을 한켠에 작은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한 건물은 아니었다. 지붕은 군용 천막을 헤집어 엮어 만들었고 벽은 폐허에서 주워 모은 벽돌을 이어붙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바람을 막아줄 문이 있었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간도 있었다.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철수하기 전까지 이곳을 완성해야 했다. 그들은 낮에는 군 임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벽을 세우고 천을 엮고 직접 나무를 깎아 작은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스며들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하지만 따뜻한 보아 고아원이 완성되었다. 입구에는 에티오피아 병사 중 하나가 글씨를 배워 직접 쓴 보아 고아원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삐뚤빼뚤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니엘은 조용히 한 아이를 품에 안았다. 고아원에 처음 들어온 어린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은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괜찮아. 다니엘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아이의 귓가를 감쌌다. 그 품 안에서 어린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마도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는지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색이 스며들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니엘은 진짜로 떠나지 않을 생각일까? 아니, 그는 분명 떠날 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그가 떠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씩 그를 믿게 되는 걸까? 민수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변화가 일고 있었다. 다니엘과 다른 병사들이 보여준 헌신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금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묵고 있던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보아 고아원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달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어우러져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안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이미 잠들어 있었고 구석에서는 다니엘이 다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수는 긴 망설임 끝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처음으로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 그렇게 믿어도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여름이었지만 동두천의 밤 공기는 싸늘하게 살결을 에었다. 보아 고아원의 천막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렸고 입구로 미세한 먼지와 흙이 소용돌이치며 흩날렸다. 지붕 너머로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평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불안과 긴장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전쟁이 끝난다는 소문이 병사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정전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란 이야기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외국 군대들은 모두 한국 땅을 떠나야 했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도 마찬가지였다. 보아 고아원을 지켜온 다니엘과 그의 전우들도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여기 곧 창고로 쓴다. 최 중사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무거운 군화 끝으로 흙바닥을 툭툭 차며 천막 안을 둘러보았다. 고아원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의 시선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신경도 쓰지 않던 장소였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다. 군수품을 보관할 곳이 필요해. 이 고아원 필요 없어. 최 중사의 말에 다니엘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아이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래서 뭐, 군수품이 더 중요해. 최 중사는 피식 웃으며 고아원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아이들은 숨죽인 채 구석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몇몇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더 어린 아이들은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민수는 다른 아이들보다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다니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소리가 천막 안에 울렸다. 여긴 우리가 지킨다. 너희는 철수 명령 받았잖아. 최 중사가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났다. 이제 떠날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신경 써?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우리는 떠나도 이 아이들은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에 최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그래, 그럼 직접 막아보시던가. 그가 손짓하자 군복을 입은 병사 몇 명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더욱 웅크렸고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다. 그만둬요. 그 순간 다니엘이 최 중사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천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당신은 군인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최 중사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스쳤다. 내가 한국군이냐? 여긴 우리가 결정하는 곳이야. 그리고는 강하게 다니엘을 밀쳐버렸다. 다니엘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이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최 중사의 무거운 군화가 거칠게 다니엘의 가슴팍을 짓눌렀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다니엘을 덮쳤다. 내가 뭔데 한국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최 중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다니엘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선 민수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민수의 온몸이 떨렸다. 바닥에 쓰러진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준 다니엘의 모습,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차갑게 웃는 최 중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며 소용돌이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수가 울부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지켜줬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민수의 외침에 최 중사가 흠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의 작은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발,
제발 가라고 하지 마세요. 민수의 외침을 듣고 구석에 숨어 있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한 흐느낌이었지만 곧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인 울음소리가 천막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최 중사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때였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니엘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고 군복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는 최 중사를 노려보며 피 묻은 손을 털어냈다. 먼지가 공중으로 흩어지며 희미한 햇살에 반짝였다. 이 아이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 안에는 어떤 타협도 거부하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뒤로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다니엘과 함께 고아원을 지어왔던 사람들이었다. 최 중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남자의 눈빛은 그리고 그의 뒤에 선 병사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들을 믿고 있었다. 최 중사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천막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후회하지 마라. 최 중사는 마지막으로 그 말만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한국군들도 천막을 빠져나갔다. 군수품 창고권은 철회된 것이었다. 그날 밤 고아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아이들은 모두 일찍 잠들었고 천막 한 구석에는 다니엘과 민수만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떠나는 거예요? 민수가 마침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 다니엘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작은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다.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다니엘의 얼굴에 깊은 고뇌가 드리워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군용 인식표를 풀어내어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민수의 작은 손바닥 위에 놓였다. 인식표에는 다니엘의 이름과 그의 부대, 그리고 혈액형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내 거야. 민수는 당황한 듯 인식표를 바라보았다. 달빛에 반사된 금속이 그의 손 위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이건 왜요? 다니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피었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정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다니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진실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다니엘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 했다. 작고 서툰 경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다니엘도 천천히 경례로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바람이 천막을 흔들며 불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니엘은 떠났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가 철수하는 날 민수는 고아원 앞에 서서 멀어지는 군용 차량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다니엘의 인식표가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의 작은 가슴 속에 새로운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울, 2024년. 차분하게 내리는 빗소리가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유리에 맺힌 빗방울이 서서히 아래로 흘러내리며 투명한 자국을 남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네온 사인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실내는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넓고 세련된 사무실 한가운데 81세의 이민수가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서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또렷했고 자세는 군인처럼 반듯했다. 책상 위에는 하나의 인식표가 놓여 있었다. 쇠가 바래고 낡았지만 여전히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7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작은 금속 조각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인식표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바닥에 닿자 머릿속에는 오래전 동두천의 어느 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리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70년이었다. 고아원에서 시작한 그의 여정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을 이끄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다니엘의 눈빛과 그날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다. 이사장님, 기자회견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서의 공손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줄기를 잠시 바라본 후 그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당당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플래시 불빛이 그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반짝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 그가 직접 나서는 자리였기에 공간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무색하게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그의 말을 기록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인식표를 들어보였다. 낡은 금속 조각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다. 이 인식표의 주인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한 군인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가 더욱 자주 터졌다. 이제는 그분들께 제가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제목이 떠올랐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의료지원 프로그램 발표. 그는 천천히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했다. 전 세계의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료지원 계획이었다.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병들을 위한 무료 병원 설립이 핵심이었다. 이미 아디스아바바에 부지를 마련했고
최신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 파견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민수의 시선이 문득 회견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TV로 향했다. 화면 한쪽에 뜬 속보 뉴스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속보 전직 군인의 비리, 요양병원 횡령 사건으로 밝혀져. 민수는 천천히 그러나 집중하여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노인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다. 최 중사.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주름지고 초췌해 보였다. 과거 군납 비리와 횡령으로 인해 재판을 받아온 105세 최 씨가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며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남자는 이제 무연고 노인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고아원이 군수품 창고가 되어야 한다며 다니엘을 짓밟던 그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한국군이냐?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날의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최 중사의 삶은 초라하게 마무리되었다.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 그는 역사의 먼지처럼 사라졌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는 복수심보다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에티오피아 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전 세계에서 찬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며칠 후 민수는 개인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였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긴장으로 뛰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가 7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인식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떠나고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붉은 대지 위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비행기가 아디스아바바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때쯤 민수의 손안에는 여전히 낡은 인식표가 쥐어져 있었다. 초롱초롱한 별들이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밤하늘 아래 그는 마침내 70년 전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24년 이른 아침에 햇살이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하늘은 맑고 청명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이 고요한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공기는 따스하게 살결을 감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바닥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이민수 81세의 그는 천천히 요양원의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시간이 무수히 흘러갔지만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다. 민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마치 10살 소년의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손에 쥔 작은 인식표가 그의 체온을 머금고 있었다. 그 세부치는 너무 오래된 탓에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가 살아온 70년의 세월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요양원 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내부는 소박하지만 정갈했고 벽면에는 에티오피아의 전통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간호사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를 안내해 주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에세노 씨는 창가에 계십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이운 창가. 휠체어에 앉아있던 91세의 다니엘 에세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손등에는 나이 들매 흔적인 반점들이 자리했고 그의 몸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날의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70년 전 동두천의 고아원에서 민수를 보호했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낯선 방문객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수? 순간 민수의 가슴이 울컥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하나의 단어에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다니엘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다. 이제야 찾아왔어요. 다니엘의 입술이 떨리며 달싹였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인식표를 꺼내어 다니엘 앞에 내밀었다. 그 세부치는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70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인식표를 받았다. 그의 손가락은 나이 들어 굵어지고 관절이 붉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힘을 품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인식표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내 것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오랜 시간의 무게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행동에 다니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제1대대 다니엘 이등병님께. 민수는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쫙 편 채 오른손을 이마로 올렸다. 그의 자세는 완벽한 경례였다. 70년 전 당신이 구해준 소년이 이제야 경례를 올립니다. 요양원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까지도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니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는 듯한 표정이 어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오른손이 들어올랐다. 떨리는 손끝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경례. 두 노인의 경례가 공중에서 맞닿았다. 그 순간 다니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정이 응축된 것이었다. 일어나거라, 민수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니엘은 손을 뻗어 민수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내가 살아남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기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없이 따뜻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다니엘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손이 맞닿은 그 순간 70년의 세월이 단번에 무너지는 듯했다. 그들은 다시 동두천의 작은 고아원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당신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 그의 눈동자에는 저 멀리 1953년의 동두천, 그리고
고아원에서 떠나던 날의 하늘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래,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그들은 그날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자신이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을 세웠는지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전쟁 후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가정을 이루고 교사로 일하며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들의 삶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같았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디스아바바의 거리. 며칠 동안 그는 다니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에티오피아의 세울 병원의 기공식에도 그를 초대했다. 그 병원은 다니엘 메모리얼 병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슴은 후회가 아닌 감사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은 지켜졌고 인연은 완성되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떠날 때 민수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니엘,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늘을 타고 70년 전의 동두천까지 닿아가는 듯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그는 문득 10살 소년의 모습과 20살 에티오피아 병사의 모습이 함께 걸어가는 환영을 본 것만 같았다. 인생은 때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진정한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